꿈다운 라디오 2022년 6월 30일 꿈다운 새벽 책방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 2일차 시작합니다. 저희 수정쌤부터 먼저 오늘 읽어주시겠어요? 네, 바로,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44페이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나는 예전부터 코스트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 주차장 구석에 널브러진 쇼핑 카트를 일부러 끌고 들어가곤 했다. 내가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던 젊은 시절에 해마다 100여 개가 넘는 쇼핑 카트가 사라지거나 파손됐다. 쇼핑카트를 끌고 집으로 가거나 주차장 구석에 처박아 놓고 가버린 고객들 때문이다. 그 일로 매년 2만 달러 이상 손해가 났던 기업 때문에 내가 고객으로 장을 보러 가도 쇼핑카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자기 자식은 지극히 사랑하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매몰찬 사람이 있다. 자기 자식은 금처럼 귀한데 며느리나 사위는 한 번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금이나 세금의 사용에 대해선 무심한 사람들을 간혹 본다. 가볍게는 친구가 밥을 사는 차례에서는 비싼 것을 주문하거나 단체 회식 비용이 몇 사람의 과한 술값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무겁게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 기물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국가 보조금을 부풀려 받아내거나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도 있다. 공금, 세금, 회비, 친구 돈, 부모의 돈,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다. 친구가 돈을 낼 때 더 비싼 것을 시키고 회식 때 술을 더 주문하는 행동은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다. 세금이나 공금 같은 공공자산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 역시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금으로 만든 모든 공공시설, 도로, 안내판, 행사, 의료 서비스 등에는 내 돈의 일부 들어있다. 친구와 번갈아 가며 사는 밥값에는 내가 낼 때만이 아니라 상대가 낼 때도 내 돈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한다. 나는 100%내 지분으로 돼 있는 회사일지라도 회사 용도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내 회사 매장에 가도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한다. 해당 회사의 사장이나 개별 매장의 매니저는 이익 정도에 따라 실적을 받기에 내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오는 건 그들의 이익 실적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단 1원이라도 남의 돈이다. 또한 세금 납부는 국가 시스템을 통해 그 국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다. 내 농장 안에 길을 만들고 개울에 다리를 하나 내놓는데도 수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니 한 푼도 안 내고 멀리 떨어진 도시를 1시간 이상 가로질러 다닐 수 있는 건 이미 많은 사람이 내놓은 세금과 내가 낼 세금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내 돈이지만 동시에 남의 돈이다. 합법적인 절세는 내 자산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탈세는 남의 돈을 훔치는 일이고 남의 돈을 함부로 하는 행위다. 남의 돈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돈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남의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자식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내 아들이 귀하다면 내 며느리도 귀한 것이고 내 딸이 금쪽 같다면 내 사위도 금쪽인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코스트코 주차장에 세워진 쇼핑카트를 보면 꼭 끌고 들어간다. 쇼핑카트를 모으러 주차장을 뛰어다닐 직원들의 일감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이다.
이제 코스트코는 우리 회사와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 사업체이기도 하다. 내 아들과 그 집 딸이 결혼하듯 내 돈과 코스트코 돈이 결혼을 한 셈이긴 하다. 코스트코 주식을 0.003%나 가진 주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드밖에 한쪽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챙긴다. 남의 돈을 존중하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일이기도 있기 때문이다. 영지쌤이나 경란쌤 두 분 중에 한 분 읽어주세요. 경란쌤부터 먼저 하세요. 난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제가 할까요? 경란쌤도 안 되시나 봐. 상준쌤 바로 넘어갈게요. 100억을 상속받았는데 절대 잃지 말라는 유언이 붙었다면. 회사에 다니던 재욱 씨는 어느 날 자식 없는 큰아버지로부터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상속받았다. 이제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 유산을 한 푼도 잃으면 안 된다. 둘째, 연간 물가 상승률은 이익에서 제한다. 사치하거나 방탕한 생활로 후손이 자산을 탕진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이 어른은 돈을 마땅히 관리할 만한 사람이어야 유산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 만약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언제든 다시 회수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았다. 100억 원이란 돈은 일반적으로 아무나 쉽게 벌 수도 없으며 하루에 100만 원씩 30년을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거금이다. 부동산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지만 건실한 세입자를 만나야 하고 세금과 건물 시세의 변동을 생각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는 방법이다. 주식 투자는 더더욱 겁이 나는 일이다. 원금을 보장받고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 예금이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인다. 그래서 재욱 씨는 2020년 4월 현재 한국의 시중은행 이자율과 상품을 각각 들여다봤다. KB국민은행은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금리가 연 0.8%다. 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은 큰만족 실세예금은 기본금리가 0.75%이고 우리은행 원예금은 0.65%, 하나은행은 주거래 정기예금 기본금리가 0.75%고 고단위 플러스 정기예금은 0.7%였다. 정부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자율이 대부분 1%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1년 만기 상품이 가장 높은 0.8%이므로 100억 원 이자는 8천만 원 정도가 된다. 15.4%인 이자과세 1232만 원을 제하고 나니 세후 실수령액 100억 6,768만 원으로 6,768만 원을 벌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한국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조사에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다. 그러나 다행히 2019년도 물가 상승률은 0.4%이므로 100억 원에서 4천만 원 평가절하되었으니 4천만 원을 제하면 2,768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월별로 나누니 2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상속받고 멋진 부자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직장을 그만둔 것이 후회스럽다. 예를 들기 위한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재욱 씨의 사례로 우린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첫째, 100억 원은 거금이지만 일정한 소득을 손실 없이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적은 돈이다.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230만 원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100억 원을 가진 자산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보통 그 액수의 100배 규모 자산의 힘과 같다. 그만큼 정기적인 자산은 높은 가치를 가진 고품질 자산이다. 둘째, 돈은 버는 것만큼 지키기도 힘들다. 돈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일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배워야 할 일이다. 버는 것은 기회와 운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지키는 건 공부와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치다. 셋째, 정말 100억 원을 가졌어도 230만 원 급여 생활자의 생활 태도를 넘어서는 순간 재산이 하향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검소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은 100억 원을 벌 사람이니 미리 이 지혜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음소거 돼 있네요.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가, 인연가 만들게 된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춰진 부자의 길을 앞지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한 꿈만 쫓다 끝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고약한 마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마련이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만일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 20대나 30대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는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눈에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을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진다. 결국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를 가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 나아가야 한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이 네 가지 능력은 잘 차려진 밥상의 네 다리에 해당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길이가 짧거나 없으면 음식이 많이 차려지는 그 어느 때 와장창 무너지기 마련일 테니 말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으라고 전략해 종잣돈 1,000만 원 혹은 1억 원이라도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 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독립 기념일이다. 이 날을 길이길이 기념해 당신과 가족의 해방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으며 부가 대를 이을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데서 시작된다.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없다.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 특정 구간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거시 경제의 경기를 예측해서 맞추는 사람은 없다. 연이 나는 모습을 보며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의 풍선을 날린다고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특히 몇 달 후, 몇 년 후의 경기를 학자 혹은 전문가의 타이틀로 예측한다 해도
그들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일부분이나 누군가는 맞겠지만 그건 점쟁이들이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맞고 누군가에게는 틀리는 것과 같다. 다만 이전에 맞춘 경력만 소개되고 틀린 경력은 사라져 여전히 전문가처럼 보일 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경기 패턴의 원리를 찾아낸다면 1년 안에 세상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고 수년이면 전 세계 재산을 다 가져갔을 것이다. 그나마 그런 영역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경제학자나 경제 분석가지만 그들이 다른 특정 직업인들에 비해 부자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 방송에 나와서 경기 예측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조용히 파생 상품을 팔아 대학이나 방송국을 소유하고 이 세상 모든 사업체의 대주주가 되어 있을 것이다. 간혹 정확히 예측을 해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의 다음 발언이 이전 명성을 이어갈 확률은 다른 이에 비해 그다지 높진 않다. 동전을 던져 한 번 앞면을 맞춘 사람이 뒷면을 고른 사람보다 다음에도 더 높은 확률로 앞면을 고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들의 말보다 무서운 건 이들 의견에 무게를 두고 모든 재산을 거는 사람들이다. 어느 누구도 특정 주식이 내일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 경영자인 나도 내 회사의 내년을 알 수 없다. 전문가라는 명성을 갖고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하는 말은 그저 그 사람의 의견일 뿐 다른 누군가의 의견보다 비중이 큰 건 아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나 전문가는 사람들에게서 이 주식이 오를까요? 앞으로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반등을 할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같은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가 정답인 이유는 미래는 과거 데이터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데이터에 함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규칙이 없으며 예상 외의 일이 매번 일어나는 것이다.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는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것을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환율이나 주가 동향, 원자재 가격 등 경제 전반에 예측하는 사람이 왜 책을 팔러 다니고 돈을 받고 강연을 하며 유튜브에 광고를 해가며 근사한 전문 해설과 예측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은 예측을 하고 예측에 기대어 투자를 한다. 예측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예측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 진리다. 인류에게 주식 거래소가 생긴 지 4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측이 가능한 이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투자 세계는 불변의 진리가 몇 가지 있다. 경제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과 확신은 가장 무거운 벌로 응징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현대 경제 구조 안에서 이 규칙은 불변이다. 불교의 반야신경에서는 색, 수, 상, 행, 식의 오온, 내 가빈, 나는 공이라 가르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의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때 오히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를 때가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을 때가 위험하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예측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조심하고 경계하며 만약을 준비하게 된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개별 투자 자산이나 회사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정보를 모을 수 있다. 또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이 다른 곳으로 갈 때 반대로 갈 용기를 가진 사람이 시장보다 성공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자칫 경제 전문가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 첨언을 하고 싶다. 물론 경제 전문가가 실제 투자에서 일반 투자자보다 더 훌륭한 투자를 한다는 점은 확실치 않다. 일반 투자자 중에 일부는 경제 전문가들보다 더 나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유능한 경제 전문가라 해도 자신의 자산 투자에서는 딱히 실적을 못 내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관점이나 정보 수집 능력은 투자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이들의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빛나게 된다.
나는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업종 시황이나 개별 주식에 대한 리포트를 내면 반드시 찾아 읽어본다. 예를 들어 한국메리츠증권 김준성 애널리스트의 테슬라 분석 리포트 같은 경우는 내겐 100만 불짜리 정보다. 신한은행 오건영 부장의 거시경제 해석은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다. 큰 방향을 잡을 때 큰 힘이 된다. 그리고 글로벌 모니터 TV의 안근모 편집장의 속보는 세세한 변화에 적응하게 도와준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회사에 대한 주식 보유 기간이나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예언하는 경제 전문가나 학자들, 언제나 폭락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대하여만큼은 부정적 의견을 거둘 생각이 없다. 허나 고장난 시계처럼 그들도 언젠가 한 번은 맞출 것이다. 들리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증권에 가서 사는 사람. 대학 1학년 때 주식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하지만 주변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물론 돈도 없어서 얼마가 있어야 주식을 살 수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당시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무작정 갔다. TV에서 증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간혹 보이던 거래 장면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무거운 유리문 앞에 서 있던 경비원에게 주식을 사러 왔다고 했더니 나가라며 나를 쫓아냈다. 이 일이 나와 주식의 첫 경험이다. 글을 쓰면서 아직도 주식을 사려면 증권거래소에 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삼성전자 주식을 사러 사람들이 삼성증권으로 찾아온다는 소리를 들었다.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 수준은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었다. 마치 빼빼로를 사려면 롯데마트에 가야 하는 줄 아는 수준이다. 사실 주식시장은 운도 통하지 않는 무서운 시장이다. 주식을 사고 판다는 소리는 회사를 사고 파는 일이고 회사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란 금융과 경영세계에서 가장 힘센 포식자들이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용어를 모두 이해할 정도로 공부하고 개별 기업이 어떻게 경영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나라의 산업 발전 과정과 정치 세력의 국가 운영에 대한 포괄적 지식까지도 필요하다. 더불어 인문학적 지식은 물론이요, 여러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 두려움과 좌절을 냉정하게 비펴나갈 자신도 있어야 한다. 빼빼로를 사러 롯데마트에 가야 하는 줄 아는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을 우연히 적기에 샀다 해도 언제 이익을 실현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묻다 적은 이익을 얻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원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무리한 종목에 투기를 하는 시기다. 만약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마치 회사를 경영하듯 대학 학부 과정을 다니듯 4년은 공부하기 바란다. 좋은 선배가 있다면 수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내겐 워렌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하워드 막스,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분들이 투자자로서 오랜 성공과 삶의 통찰을 갖춘 철학적 선생이다. 이런 사람들의 투자 철학을 받아들인 선배라면 배울 만하다. 나는 투자나 사업에서 왕년과 이론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투자나 사업을 잘해왔고 지금도 잘 벌고 있는 사람만 믿는다. 성공 혹은 뛰어난 이론은 그것이 무엇이든 오랜 기간으로 증명해야 한다. 오랜 기간이란 최소 한 세대 이상을 말한다. 단기간에 성공했거나 한 번 크게 성공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결실이 없는 이론가를 믿으면 안 된다. 도박장에 다니는 어떤 친구는 매번 돈을 따온다. 매번 잭팟을 터뜨려 현금으로 바꾼 영수증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그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잭팟이 터지지 않는 날은 카지노에 다녀온 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 주식에서의 큰 성공도 잭팟과 같다. 이것이 투기가 아니라 투자였음을 증명하려면 오랜 기간 조금씩 성공해 나갔음을 증명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위해 삼성증권에 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선생이 조언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증권사 직원들도 사실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냥 장 앞에 앉아 있을 뿐이다. 말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뿐이다. 그들이 투자를 잘했으면 증권사에서 그렇게 심한 정신적 노동을 하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가장 좋은 증권사 직원은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해주는 사람이다. 옆집 남자가 낚시를 다니더니 잡아온 물고기가 점점 커진다. 처음엔 손바닥보다 큰 걸 잡았다 자랑하더니 나중엔 팔뚝만한 걸 잡았다고 한다. 해가 지나니 두 손을 벌려 자기가 잡았던 물고기의 크기를 자랑한다. 이제 관록이부터 프로 낚시꾼이 다 된 이웃은 이번엔 두 손을 더 이상 벌리지 않고 손가락의 엄지와 검지를 있는 대로 벌려서 이 정도 크기나 되는 걸 잡았다고 자랑한다. 그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물고기 눈하고 눈 사이 길이야 라고 말한다. 한 번도 잡은 물고기를 본 적이 없지만 물고기는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니 초보자는 직접 보지 않고는 함부로 믿지 말기를 당부한다. 다른 이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뀐다. 몇 해 전 한 신문사 기자 소개로 한국의 유명 사업가를 만난 일이 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의 사업체를 가진 분으로 매우 열정적인 삶을 사는 분이었다. 사업체를 존경하고 자신 있게 경영하고 있었다. 국제적인 회사들의 거침없는 공약에도 거뜬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신 가득한 사업 태도에 깊이 감동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씩 늘어났다. 그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할 때는 언변만큼이나 눈빛이 살아있어서 동석한 모든 이들의 집중을 받았고 이를 흠뻑 즐기는 듯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대화를 이끌면 곧바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세로 물러앉았다.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지 않을 때는 입을 다물고 상대의 대화에 참여해 질문하거나 흥미를 보이는 일도 없었다. 또한 그는 대화 중에 나오는 유명인을 모두 걔는 이라고 호칭했다. 오바마, 케리, 아베, 손정의 씨도 모두 걔로 불렀고 자신의 친구들 모두 걔라고 불렀다. 그가 현직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후배든 부하 직원이든 상관이 없었다. 물론 자신의 사업 영역과 신분을 자랑하려 하는 말이다. 하지만 나도 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에겐 걔로 불릴 것이 뻔했다. 최악은 자신의 최근 관심사인 골프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다. 참석자 중에 아무도 골프를 치지 않는데 누군가가 술먹원 이야기를 하면 그 근처 골프장 이야기로 끌고 가고 동남아 여행 이야기가 나와도 다시 골프 이야기고 심지어 누군가 크루즈 이야기를 했는데도 골프와 연결지었다. 배에서 바다로 골프공을 쳐서 날리고 싶었나 보다. 그의 열정과 사업적 재능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어쩌면 그는 더 이상 정말 좋은 친구가 한 명도 남지 않았을 것 같아 안타까움이 들었다.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그에게 받은 명함을 간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하대함으로써 자신을 결코 높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으면 그의 운은 더 이상 발현될 수 없다. 사실 내가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나 역시 최근에 선생 대우를 받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제법 명성 있는 제자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려고 얘는, 걔는, 쟤는, 그 친구는 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선생 노릇하듯 말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정말 화들짝 놀랐다. 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고 반성을 하게 됐다.
나는 이런 사소한 것이 사람의 인생과 운과 심지어 경제적 환경까지 모두 바꿔나간다고 믿는다. 꼰대가 되고 꼴통 보수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 순간 인연도 행운도 재산도 모두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미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성공하여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경박함을 배우면 안 된다. 선배와 친구를 존중하고 후배나 제자에게 다정하고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아야 한다. 말을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깊은 애정과 신용을 얻는다. 애정과 신용은 없는 운도 만들어낸다. 인간의 마음은 말에 나타나고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 사랑은 마음이 오고 간 후에 이론과 논리가 더해질 뿐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라고 존경하지 않는다. 그에게 진정성이 보일 때 그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달라도 존중을 하게 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보내는 냄새다. 마음의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는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된다.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 다닌다. 저희 여기까지 읽고 사진 찍고 인증하고 다시 연결해서 갈게요. 항준쌤 네네네, 사진. 준비되셨죠? 혜림 나오셔가지고 다행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좋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하시죠. 원숙쌤 읽어주세요.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준비해 가게를 차리면 그 다음 달 가게 바로 앞에 도로공사를 하고 길을 걷다 발목을 다치고 사기를 당하거나 자동차 접촉사고도 잦다. 본인은 운이 나쁘다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이 잦은 사람은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급한 욕심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매장을 열었고 생각보다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을 고민하며 급하게 길을 걷다가 구멍난 보도블록에 발을 다친 것이다. 어수선하고 부주의한 행동이 모여 자동차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잦아지면 인생이 삶에 경고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평소의 모든 삶을 점검해야 한다. 여러 가지 작은 사고가 모여 나중에 큰 사고가 되기 때문이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지, 쓸데없는 인연이 너무 많지 않은지, 음식은 정갈하고 제때 먹는지, 집안에 들고 남이 일정한지, 남을 비꼬거나 흉보지 않았는지, 욕을 달고 살진 않는지,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 반성부터 해봐야 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줄이며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진하고 거친 음식을 멀리하고 일정하게만 먹어도 다시 운이 돌아온다. 식사를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려면 생활이 일정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걷고 움직이다 보며 생각이 맑아진다. 그제서야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들고 날 때가 보인다. 그제야 비로소 대중이 움직이더라도 참을 수 있게 되고 홀로 반대편에 서 있어도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인연 속에 가려졌던 진정한 친구도 이때 나타난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도 재물도 인연도 얻게 된다. 반면 평소에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 어디 가면 경품도 잘 뽑히고 가위바위보도 잘하고 주차장 빈자리도 잘 찾는 사람이다. 사업을 해도 어려움 없이 술술 풀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사실 운이 좋다기보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예리하고 똑똑할 수 있다. 경품 용지를 반으로 접어 넣으니 손을 휘휘 저을 때 펴진 종이보다 걸릴 확률이 높다.
남자들은 바위를 낼 확률이 높고 여자들은 가위를 낼 확률이 높다. 그러니 남자와 할 때는 볼을 내고 여자와 할 때는 바위를 내면 확률이 올라간다. 손목에 힘줄이 보이면 바위를 낼 확률이 높고 주먹을 냈다가 진 사람은 다음번에 볼을 내고 볼을 냈다가 진 사람은 가위를 낼 확률이 높다. 이런 몇 가지 요령을 쓸데없이 외우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른다. 이런 짐작을 하지 못하면 그가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아이템을 잘 찾고 잘 빠져나간다. 뭘 해도 술술 풀리는 것 같다. 남이 보기엔 운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와 관찰의 결과다. 이런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이다. 운이 좋다는 주변의 칭찬에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믿는 순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자신의 운을 믿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담성을 보여 무모한 투자에 뛰어든다. 때때로 성공하기도 해서 모두의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관찰과 학습을 벗어난 운이다. 운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 자기 자만에 빠지는 순간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에 확신을 가지며 운을 실력이라 믿고 추측을 지식으로 생각한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운도 실력처럼 보이지만 운은 불규칙적이다. 따라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정한 시간에 과하지 않게 정갈한 식사를 하라고 권한다. 뉴스를 통해 사실과 투자 정보를 구분하는 법.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3월과 4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미국 다우지수는 3만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갑자기 폭락해 2016년 10월 지수인 1만 8천대로 떨어져 버렸다. 매스컴에선 각 나라의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가 매일 집계되어 국가순위처럼 발표되고 온 지구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온갖 경제 전문가들은 대공황 및 여러 폭락 시기와의 연관성을 찾아 공포를 부추기고 대부분의 주식은 회사의 자산가치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문제가 유동성 문제로 이어졌고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한 회사들의 부도를 시작으로 우량 기업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를 걱정했다. 미국 실업률이 3월 2주간 995만 건으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6개월의 신청 건수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는 평소 건수의 50배 이상이다. 3.5%에 불과했던 미국 실업률이 이미 17%에 도달했을 것으로 계산됐다. 실업률 증가는 소득 불균형을 더 악화시킨다. 이미 미국 흑인의 실업률은 3월 5.8%에서 4월에는 16%로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시장의 악화는 향후 생산, 소비, 투자와 실물 지표 등 모든 것을 악화시킬 것이다. 1929년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대공황에 버금가는 공포가 상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명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의 주요 강국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 그 나라들은 선진국이 아니라 그냥 강국이었을 뿐이다. 각국의 대처와 의료 체계는 실망스러울 정도였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감염되자 순식간에 세상을 가둬버렸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미리 정밀하게 대처함으로써 위기를 버텨내고 있었다. 세계 경제는 미국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미국은 그 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에서만 중국보다 많은 숫자가 감염되고 하루 6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길 정도였다. 발생 초기만 해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며 자신만만해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적은 희생을 바란다며 꼬리를 내리고 우왕좌왕했다. 모든 기업과 사람들은 현금을 확보하려 했다. 주식을 산다는 건 무모해 보였다. 공포는 공포를 낳아 모두가 시장에 주식을 던져버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만만해하던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심지어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조차
추가 구매했던 항공사 주식을 한 달도 안 돼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팔아버렸다.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이 공황은 절대 V자 반등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W라든지 L 혹은 U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나는 사실만을 믿기로 마음먹었다. 그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희망이 무엇인지도 궁금했다. 3월 중순 공포가 가장 크게 달했을 때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나도 사실 무서웠다. 그래서 내가 가진 현금 자산의 3분의 1 정도를 매집하고 더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다. 내가 이 공포 속에서 희망을 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총 누적 숫자가 아닌 발생 비율과 발생 기간이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이 최고조로 달한 후 줄어드는 기간이 한 달 내외였다. 발생 건수는 매일 증가해서 총 합계의 그래프는 올라간다. 하지만 발생 비율은 어제에 비해 발생 건수가 얼마나 늘었냐를 보기에 그래프가 내려간다. 대부분의 나라가 발생 초기에 방심하다가 발생이 증가하고 공포가 가장 극심해질 무렵부터 한 달이면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패턴을 보였다. 나는 발생 건수가 아닌 발생 비율에 주목했다. 발생 비율을 기준으로 삼으면 최고 지점을 막 지나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 중국, 한국, 이탈리아가 같은 그래프를 그리며 지나갔고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같은 모습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보다 이 상황의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 주식시장의 미래가 현재에 있지 않은 이유다. 사실 누구나 아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가리키는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투자가 성공했는지는 수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겠지만 아주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 다우존스 지수가 29,000대에서 3만을 앞두고 아무 걱정이 없이 호황을 누리던 시간에 사실은 가장 리스크가 컸고 거의 모든 사람이 거대한 공포에 떨고 투매가 이루어진 시점에 가장 리스크가 작았다는 사실이다. 만약 다시 다우존스 지수가 1만 포인트로 하락해도 29,000포인트로 가기 전에 반드시 공포스러운 19,000포인트를 먼저 지나갈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선생님, 그 밑에 선생님 그 개정판 없으시죠? 그러면 요건 그냥 띄고 다음 분 해주세요.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시간의 흐름이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온다. 지구를 떠난 우주선이 웜홀을 통과해 머나먼 은하계에 도착했을 때 우주선 안에서 2년을 보냈을 뿐인데 지구에서는 23년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반대로 시간이 지구보다도 훨씬 느리게 흐르는 장면도 있다. 블랙홀의 영향으로 중력장이 강해진 곳에서는 시간이 매우 더디게 흐른다는 논리다. 갈릴레이는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등속 운동을 하는 관찰자에게는 동일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는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상대성 원리는 도전을 받았다.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속도를 구하려면 모든 관찰자에게 속도 덧셈 법칙이라는 물리 법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빛의 속도를 구할 때는 속도 덧셈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모순성에 반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 원리를 발표했다. 정지한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어려운 물리 법칙 말고 쉽게 이해해보자. 가령 사랑에 빠지거나 열정적으로 일할 때는 시간이 금방 흐르지만 좁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몇 시간도 하루처럼 천천히 간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한 달이 더디 오지만 빛을 지면 돈 갚는 날이 순식간에 다가온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말한다. 60세인 장년에게 1년은 체감상 60분의 1이지만 6세인 아이에게 1년은 체감상 10년이다. 사람도 세상도 누구에게나 언제나 시간은 똑같이 흐르지는 않는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 역시 특수 상대성 원리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돈은 액수와 출처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으로 흐른다.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그 출처에 따라 시간이 각기 다르게 흐른다. 또한 돈의 주인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같은 주인이라도 다른 시간을 가진 돈이 있다. 시간이 많아 천천히 흐르는 돈은 같은 투자에 들어가도 다른 돈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의젓하게 잘 기다린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조급한 돈은 엉덩이가 들썩거려 다른 돈을 사귈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많아야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 같은 시기에 주식에 투자된 돈이라도 어떤 돈은 내년 결혼 자금이고 어떤 돈은 다음 학기 학비로 나가야 한다. 제일 무서운 녀석은 융자 때 레버리지로 따라온 돈이다. 이 돈은 식인종처럼 원금을 잘라먹으면서 뛰어다니다가 심지어는 원금과 그 원금의 주인을 잡아먹으려 뛰쳐나오기도 한다. 반면에 어떤 돈은 딱히 갈 곳이 없어 이곳에서 10년, 20년 배당이나 받겠다고 아주 살림을 차리려 하기도 한다. 사람들 눈에는 돈의 액수만 보이지만 실은 그 돈이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환경을 겪는다. 한 주인의 품 안에 들어가도 어떤 돈은 시간이 많고 어떤 돈은 시간이 없다. 이미 시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 들어온 돈도 이제부터는 시간이 많아진다. 돈이 많이 몰려간다고 새 주인이 그 돈에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주인의 품성이 돈보다 더 좋아야 가능한 일이다. 좋은 주인을 만난 돈은 점점 더 여유 있고 풍요로워진다. 심사숙고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조급하게 열매를 맺거나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하거나 보채지 않는다. 돈은 더더욱 안심하고 좋은 짝을 만나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 신기한 것은 시간이 많은 돈이 만들어낸 돈은 모두 다 같은 자식이라서 다시 또 시간이 많은 돈을 낳는다. 그렇다. 누구라도 시간 많은 돈을 거느릴 만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이 당신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진숙님 읽어주세요. 이거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는데 왜 모두 깨질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투자 격언 중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격언이다. 사실 이 말은 이탈리아의 오래된 속담이다. 미국의 한 번역자는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번역하며 지혜로운 자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삼가할 줄 알고 하루의 모든 것을 모험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이 격언으로 의역했다. 이후 분산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여한 공로로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이 그의 이론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이렇게 답한다. 투자할 때 위험과 수익에 따라 분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진 달걀을 몽땅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이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문장은 투자 격언 중 가장 유명한 문구가 됐다. 이 구절이 투자 격언으로 활용되며 세르반테스가 말하고 싶었던 하루의 모든 것을 모험하지 마라라는 삶의 철학적 의미는 투자에서 리스크를 줄이라는 뜻으로 바뀌어 버렸다. 아마도 달걀을 한 바구니에 가득 담았다가 문턱에 걸려 모두 깨진 경험이 있는 농부들이 남긴 교훈인가 보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서로의 리스크를 상쇄하며 위험도를 낮추게 되는데 이를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헤지펀드의 대가 레이 달리오도 투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분산과 자산 배분의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구니 전체를 한 선반에 올려놓는 일이다. 투자라는 개념에서 여러 주식을 나눠 구매하는 것은 바구니만 여러 개일 뿐 같은 선반에 올려져 있는 것과 같다. 선반이 쓰러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 투자를 주식 투자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만약 그가 부동산에만 투자하면서 아파트, 땅, 사무실, 상업용 임대 건물에 각각 전 재산을 투자해 놓았다면 이건 분산 투자라 할 수 없다. 선반이 무너지면 아파트도 땅도 사무실도 임대 건물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투자에는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채권, 현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한 시장 안에서 이런저런 상품을 사놓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격언에 따랐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에게 평상심을 유지하게 해준다.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해리 마코이츠는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그 역시 채권과 주식에 50대 50으로 분산해 투자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메어 스탠먼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돌발성 위험의 84%를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역시 주식을 10여 개 종목으로 분산해 놓고 채권, 예금, 부동산 등으로 나눠놨다. 달걀을 각 바구니에 담아 식탁, 선반, 냉장고, 책상에 나눠 놓은 것이다. 물론 너무 많은 분산은 이익도 분산시켜버리기에 각 시장 안에서 개별적 공부가 필요하다. 나는 자산을 모을 때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자산을 만들어낼 때는 분산 투자를 시킨다. 즉 공격수로 내보내는 자산은 공격적으로 한눈만 패는 전투적 투자를 하고 수비수로 지키는 자산은 널리 분산시킨다. 이 자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자산이라면 몽땅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천천히 차곡차곡 잃지 않고 버는 것이 가장 빨리 많이 버는 방법이다.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마음이 편할 때가 있다. 비록 그 자산 가치는 시세에 따라 변동해도 자산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때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1년 동안 나는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 기업에 투자를 해오고 있다. 22년 초 현재 그곳에 투자한 900개의 뮤추얼 펀드의 투자 등수와 내 개인 투자를 비교하면 나는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16위에 해당된다. 해당 주식의 낙폭이 커질 때마다 주식을 모아왔음에도 현재 마이너스 18% 수익을 보고 있고 수백만 불의 손실이 생겼지만 여전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주식을 모으고 있다. 해당 회사의 본질 가치 훼손이 없고 성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도 걱정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을 수 있으려면 해당 투자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부가 있어야 한다. 나는 이 투자에서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확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가치가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많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기뻐하고 있다. 어차피 내일 혹은 내년에 팔 생각도 아니기에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에 관심도 없다. 오히려 현금 자산이 생길 때마다 추가 구매할 것이기에 천천히 오르기를 기대한다. 투자한 후에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고 등락에 따라 희비가 매일 바뀐다면 당신은 아직 좋은 투자자라 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에 뼈 때리시네요. 그죠? 이거 그 공유 꺼주시고요. 한번 삐삐님이 있는 사진 한번 더 찍을게요. 지금 준비하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좋네요. 네. 다들 깜짝깜짝 놀라시겠죠?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진짜-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책 추천했나? 네. 시크릿부터 시작해갖고 진짜 대박인데요. 우리 내일부터는 그러면 그 5일째 챌린지 다시 하는 거예요? 오이사 챌린지 하고 그리고 캡틴 얘기 끝나면 30분부터 시작해갖고 6시까지만 책 읽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흩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일단 해볼게요. 해보고 나서 뭐 다른 또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30분씩이니까 너무 긴 것 같아요. 한 챕터 어떤 거는 기니까 한 장씩 읽죠. 한 장씩. 아, 한 페이지, 원래대로. 한 장, 한 장. 두 페이지씩. 갑자기 긴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아까 끝나지? 너무 왜 안 길어지더라고요. 끝나지? 상황하셨어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2페이지씩 그렇게 읽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인 거 아시죠? 벌써 또 금요일이 찾아왔어요. 왜 불금하시려고 또? 아니 그 불금이 아니라 챌린지가 있잖아. 챌린지가 이 사람들이. 숙제를 해야 돼, 이거 숙제를. 불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셨죠? 아닌데 사심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되게 진심이에요, 진심. 이거 준비해야 돼도 그게 있으니까 숙제하시고. 이번 주부터 토요일 날 쉬어요? 그때 토요일 날 하루는 네. 어떻게 쉬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514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514 그럼 아, 개인적으로 올사는 하고 계속 그러면 하니까. 매주 토요일 쉬어요 그러면? 그때 불금하고 나서 다음날 토요일 날 힘드니까 그날을 하루 쉬는 거 어떠냐 그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쵸. 하루에. 그래서 어떻게 그러시다. 할지. 예. 하느님도 하루는 쉬셨는데, 그죠? 불금을 합법화시키는 거네.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계속 달리니까 하루 정도는 모두가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을 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래서 그날 했던 게 맞아요. 금요일 날 맥주 막 12시 막 12시 넘잖아요. 이야기 하다 보면 토요일 부담스럽다. 그럼 토요일 날에 새벽에 약간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떻냐 이러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하자. 전 찬성. 그렇게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서로 컨디션 조절하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물론 생각이. 할 사람들은 하시고 당연히 그죠. 그거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먹는 공식적인 거는, 스케줄은 네. 조금 쉬어가는 날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때 이야기 나왔었는데 어떻게 좋아요. 하실지. 저도 그럼 불금을 좀 충분하게 즐길 수 있어서. 그러면 책 읽기를 그날은 쉬는 거네요? 네. 네, 그럼- 공식적인 스케줄은 그냥 이제 그날 쉬는 5일사는 거. 하고, 5일사는 하고, 공식적인 뭔가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이제 개인 챌린지가 되는 거죠. 7월 2일, 그치. 1일 같은 경우는. 괜찮으십니까? 좋아요. 거의 이제 뭐 여기서 코로나가 끝나서 금요일 날 약속들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토요일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보시고 내일 저녁에도 보는 걸로. 금요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선생님 오늘 제가 응? 마지막에 시켜서 아, 가신 건 아니시죠? 늦게 이제 빨리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늦게라도 꼭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꿈다운 라디오.